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2600선에서 계속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자체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만한 그런 동력이 없는 상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철학이 있어서 외국인이 팔든 말든 이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것도 없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단타 성향인데 그걸 너무 탓할 수도 없는 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시장이니까. 워렌 버핏이 와도 망하고 손정희가 와도 망하는 시장이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제가 하루 종일 이런 거 읽고 글을 썼었는데 요즘에 이제 요런 거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부족하시면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원문을 받으셔 가지고. 예 저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나오는 게 가장 양질이고 또 많이 참고가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 가셔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가 한번 된 뉴스 기사, 그 뉴스 기사도 나오는 대로 보면 그냥 말리는 건데 필요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같은데 글 보면 사실 검증이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뉴스로 찾으시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뭐 엔캐리 자금이 급증해서 1700조 폭탄이 되냐 뭐 이런 거부터 청산 가능성 뭐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시된 것도 잘못된 거고, 일본이 이제 긴축을 푼다고 하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긴축을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긍정론에 어떤 힘을 실어준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저리의 엔화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유동성 공급이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렇게 뉴스를 찾아보시고 그 뉴스 중에서 그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블로그라든지 다른 걸 찾아봤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환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그 엔화 약세가 큰 폭으로 이미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단기 금리 격차가 2000년대 중반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의 결론은 과거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많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격차가 과거에 이만큼이었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당연히 과거에 활발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환율은 이미 그때보다 훨씬 더 엔화가 절하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보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엔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엔화를 빌려서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리 격차는 충분히 예전보다 더 벌어졌고, 자, 이런 구도에서 돈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라는 거라든지, 마진 거래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환율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구조고, 위험 자산 선호가 2000년대 중반처럼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런 걸로 인해서 과거처럼 많이는 안 나올 것이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이제 무위험으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진국 외에 이머징 마켓에도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증시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견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상승을 주장을 하려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빠질 수가 없다. 근데 시원찮다라고 본다면
2600선 위에서 버틸 만한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로 판단을 한다면 2600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이 시나리오가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는 거. 네. 그러면 시장 지수 차원에서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마을 금고발 또 금융위기 가능성인데 대책이 워낙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별일 없이 넘어갈 것 같고, 예, 국내에서 별일 없이 넘어가면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면 미국 그 연준이 이제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더니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 상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금리에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를 하더라도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99%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인데, 그 일단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했다. 이게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제대로 받았고, 이 숙박이 아니라 임대요금이 이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공실도 많아질 거고, 이 가격 하락이 결국은 은행 부실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대형 은행들은 크지 않다. 그럼 소규모 은행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 금융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형 은행은 아니고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보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해외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국내에서 문제만 조기에 대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거기에서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자금 유동성 공급이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의 주식시장 평가를 한다면 중립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걸 직접 현장에서 당해 보니까 이거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태양광 발전에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포트폴리오를 가지자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저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할 거지만, 지금 손해만 안 보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에너지 생산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10kW라도 가지고 있다면 뭐 장기간 현금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는 부분, 이게 주식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지나면 원금 회수하니까 5년 지나서 2개가 가동이 되면 2.5년이 되고, 이 시점에서 3개가 가동이 되면 뭐 1.7년 정도 되고, 여기서 4개 가동되면 뭐 이제 1.2년 만에 되고, 5개 가동되면 1년 만에 되니까, 이걸 합쳐서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추가 자금 투입 없이도 그 자금만 돌려가지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접근했는데 5년 뒤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지붕도 있고 다 괜찮은데 한전은 교통 용량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서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자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일사량 체크해 보면 4.2시간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한 6메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을 하려면. 예, 왜냐하면 어쨌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라도 임대료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뭐 제가 먼저 지급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을 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에는 어 뭐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호남이나 충청도 지역은 아마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고 경기도는 자체가 별로 없고 강원도도 일사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내리는 이 경상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태풍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외주를 주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고 또 생각보다 기대 이하로 시공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 직접 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직접 가서 태풍에 문제가 없으려면 굉장히 시공 자체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졌으니까 뭐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변수에서 문제가 될 부분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주식 투자도 좀 시원찮고 요즘 뭐 우리가 투자한 뭐 대체 투자로 들어간 것도 아직 회수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냥 돈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속 미뤄왔는데 뭐 개통 여유 용량 이거 보니까 뭐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 생각하신 이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리백 같은 경우는 거의 피부에 와닿는 수준까지 와서 업체도 60%가 이미 이거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유예 기간이 2025년인데 공장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 제가 상장사 쪽에도 지금 한 군데 시공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땡땡 포장이라고 이,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37메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인데 이걸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1년 반 만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당장 돈을 안 내다 보니까 기업들이 되게 안이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러다가 이제 급한 대로 이제 REC를 시장에서 구매해서 채운다.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가격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서두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좀 마음이 급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1.8을 개통 가능한 게 0.69니까 요것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 중인데 아무래도 그 이제 안전한 것만 찾다 보니까 축사에 대출도 없는 예, 이분이 또 부자고 이러시니까 아이 뭐 그것만 하면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잘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근데 대체할 만한 자리들은 많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개통 여유 용량이 이제 현실화됐다 부족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다 진행을 하고 봐야 되겠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새마을금고 구조에 대한 부분, 관리가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하고 그리고 정부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예,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금융 감독 체계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할 때도 새마을금고가 조금 문턱이 낮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전 우리는 뭐 수익 봤다 이런 걸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다른 분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예,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얼마 먹었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다음번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후회라고 한다면 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다음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다음 판단에서 우리가 주저를 하고 흐리게 되고 그런 상태로 뭔가 결정을 미루게 되면 결국 남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이 주식시장은 남에게 의지를 하면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운빨로 성공한 사람 90% 그리고 뭐 사기꾼 1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운빨로 성공했다라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부분이 그 운이라는 게 남의 말을 듣고 누구 말 듣고 운 좋게 수익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결국 이 후회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주저하게 되고 이거는 남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이 유튜브 채널 키우려면 뭐 댓글로 저 수익 봤어요. 뭐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다른 종목 중에서 수익을 본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얘기가 있는 채널은 대부분 자작극이다. 뭐 요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보면 일단 뭐 저는 비전문가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융위가 있습니다. 네, 금융위는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를 받고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심지어 금융 관련된 광고를 하더라도 다 검사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하고 우리 광고도 몇 번 진행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필증을 받아가지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건 이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만약에 새마을금고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새마을금고에서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혜택이 있겠습니까? 뭐 예산도 더 배정을 받을 거고 뭐 부서의 어떤 끝발도 살 거고 이런데 이제 그래서 안 놓을 거다라는 건데 그게 안 놓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자산이 300조 정도 됩니다. 이 거의 뭐 그 지역 농협 다음으로 큰 제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이제 행안부에서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이 300조에 대한 관리 감독이 13명 정도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하는 인력은 아마 한 4명 정도 될 겁니다. 4분 정도. 네.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설립 근거가 뭐 새마을금고법인데 감독권만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걸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태양광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그 예외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이 중심을 잡고
가야만 그나마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이 행태가 뭐 거의 뭐 양아치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조작해서 뭐 넣는 것도 일반적인 거고 안 되는 거 해달라고 떼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이 공무원 분들이 이제 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최소한의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그냥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새마을금고도 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건 결국 그렇게 되어 간다. 민간에 맡기면 그냥 뭐 이게 극단적인 말씀이죠. 민간에 맡기면 다 엉망되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못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다. 예, 근데 이게 주식 투자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그 주식 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증권주들도 PF 대출이 많은 증권주들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상호금융 그러니까 농협도 있고 뭐 수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뭐 신협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벗어난 부분들. 그 농협은 농림부에서 하고, 수협은 해수부에서 하고,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서 하고, 이렇게 제각각으로 또 분리가 돼 있으니까 더 감독 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취약한 고리가 됐고, 또 부동산 시장이 한창 좋을 때 그때는 누가 봐도 이거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자금을 넣고 아파트를 지으면 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저금리였고 저금리인데 PF만 한 6%, 8% 정도 됐습니다. PF 금리만. 그러면 저금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 갖다 박으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 특히 뭐 몇천억대 자금이 들어가면. 그래서 새마을금고 각 지점마다 이런 게 유행처럼 했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지점 한 군데에 50억 이상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지점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대출을 하고 이런 것도 성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마을금고 문제라는 게 허술한 시스템 때문도 있지만 금리 인상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미 제로 금리로 가야 겨우 버티는 상태인데 거기다 미국 따라간다고 3.5%까지 기준금리를 만들었으니까 뭐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새마을금고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뭐 이걸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뭐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있었던 관련자들을 처벌한다. 이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낮아져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구도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적어도 여기서 1% 이상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 다만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 좀 그래도 효과적인 걸 한 방에 좀 내놓습니다. 간보다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거 한 번에 넣고 이번에 새마을금고도 이사장 권한으로 그 이자 탕감을 해줄 수 있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율이 그냥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자 안 내도 돼 해버리면 연체가 아니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좀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서 단숨에 이 위기 확산을 막아 나온 상태인데 이대로 가다가 결국 한국은행이 8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한다면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저런 덩치를 파산을 하게 둔다. 그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만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뉴스에서 안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시끄럽게 떠드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의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은 종목을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자,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가 최근에 주가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시세 내 가지고 재미를 본 종목인데,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거를 왜 제가 오늘 이제 반응이 있었지만 왜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한번 시세가 난 상태에서 다시 시세가 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등들은 있습니다. 대응을 잘하면, 이런 반등에서 대응을 잘하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만약에 이런 거에 물렸을 때 이런 대응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시세를 한번 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종목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걸리냐. 이제 겨우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2020년 5월이고 지금 2023년 7월입니다. 한 3년. 최소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소 2년 정도는 한번 시세 내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관심을 받고 이런 종목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나오면 다행인데,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그냥 한 2, 3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장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고생하는 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제 완전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인데, 그, 그러면 제가 뭐 300원 할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여기서 만약에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신호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신호 나오고, 신호가 나오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확률적으로 신호가 나오고 나중에 오르거나 아니면 신호가 나오고 바로 오르거나, 요거니까 뭐 요런 거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비쌀 때 만약에 사서 시세 낸 종목을 사서 더 먹으면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 3년 고생한다. 요런 거를 메디아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종목이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우진플라임 오늘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우진플라임이 반응이 있었는데, 이 반응에 대한 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발성이냐 아니면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시작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집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시세를 내는 것보다, 이 종목도 2021년에 시세 내고 또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 다시 시세 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회사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2년 전에 영업이익 누적으로만 한 400억 났습니다. 시가총액 절반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가치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시세를 내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이익도 잘 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느냐 아니면 매집이냐, 그래서 나중에 좀 숨을 고르고 올라가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 우진플라임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40%는 최대 주주 몫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안 나오는 거고, 60%면 어느 정도냐면, 60%면 1200만 주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1100만 주 터졌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이거 한 5배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시세 시작인데, 물론 많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매집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한 3달이나 6달 그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오르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텐데, 매집 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월봉에서 보면 이제 거의 뭐 신호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호가 오늘 안 났습니다. 안 났다는 것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오늘 상한가 갔으면 신호가 났을 텐데 안 났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 번 더 뜸을 들이면 요 신호의 포인트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시세를 낸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나면서 요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형태에 나올 때 거래량, 고점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중간에서의 거래량, 지금의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거래량은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샀다, 팔았다, 손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에너지가 오늘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매집에
다음 단계다라는 관점.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큰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YN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음, 신호가 나오고 거래도 나오고 거래도 실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신호가 나오고 뜸 들이다가 이 거래가 실리고 올라가고 또 뜸 들이다가 거래 실리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되니까 요게 뭐 시세가 끝이다라기보다는 아마 이 정도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관심 있게 다시 재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런 작은 종목들은 어떤 지표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누가 샀네?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안 팔았네? 그럼 뭔가 하겠네? 뭐 이런 정도의 접근.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우진 플라임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으로 매집이 나왔고 이 종목은 앞으로 3달, 6달 정도 뜸을 들이고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 안 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다고 해도 이게 큰 시세를 낸다 해도 여기 갔다가 올라오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계속 보시다 보면 중소형주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